요즘 정치권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여권의 두 인물이 있습니다. 두 명 모두 장관이죠. 한동훈, 원희룡 두 인물인데요. 오늘 정치와이드 첫 순서는요. 이 두 인물 비교도 해가면서 그리고 한 명씩 짚어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일타 대 제1검 각각의 별명이 있죠. 자, 그럼요. 두 장관, 윤석열 정부의 두 장관인데요. 좀 비교 좀 해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자, 여기 각각의 얼굴이 있는데요. 일단 법무부 장관 그리고 국토부 장관 굉장히 굵직한 업무들을 맡고 있죠. 그리고요, 한동훈 장관은 윤 정부의 실세 장관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원희룡 장관은 대선 주자급이죠. 대선 출마했었죠. 그런데 지금 장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두 인물은요, 같은 학교 같은 과를 나왔어요. 근데 1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긴 92학번, 여긴 82학번이네요. 그리고요, 당시에 또 이것도 좀 독특한 인연인데 당시 한동훈 장관이 학보사 기자였어요. 법대 학보사. 근데 사법연수생이었던 원희룡 장관을 취재해서 인터뷰를 했다고 그래요, 당시에. 아, 이것도 묘한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최근에 한동훈 장관은 뭐 지명 때부터 야당, 특히 민주당과 뭐 격돌을 하고 있죠. 계속 이어지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원희룡 장관은 이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 갖고 민주당과 뭐 대단한 지금 뭐 격돌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보니까 공통점이 많이 보입니다, 지금요. 자, 그럼요. 두 장관의 과거의 모습, 최근의 모습 영상으로 좀 길게 준비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범죄 수사는 범죄 수사 받는 사람의 기분 맞춰준 절차는 아닙니다. 여기 그래서 당시에는 아무런 반론도 없이 이걸 자화자찬하는 식으로 홍보를 다 해놓고 법무부 장관직 포함해가지고 제가 뭘 앞으로 어떤 주의 공직이라든가 뭐 다 걸겠습니다. 의원님 뭐 거시겠습니까? 거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습니다. 무고임이 밝혀진다면 민주당 간판 내리십시오. 특히 원희룡 장관은요, 오늘 이른바 일타 강사라고 했던 그 원희룡 TV에다 다시 나와서 오늘 김동연 경기지사가 본인에 대한 비판을 했거든요. 그것에 또 조목조목 반박하는 영상까지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나와 계신데요. 원희룡 장관 얘기를 좀 집중해 보면 일각에서는 원 장관이 최근 민주당의 이른바 강수, 그러니까 고속도로 그 계획 백지화한다고 선언을 했잖아요. 이렇게 한 게 한동훈 장관을 의식한 거 아니냐, 이런 일각의 시선이 있거든요. 사실 한동훈 장관은 취임 이후 연일 민주당과 설전을 벌이면서 체급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는데 이 강수를 둔 위에 민주당과 계속 원희룡 장관이 격돌하고 있거든요. 이 시각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동의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왜냐하면 원희룡 장관은 뭐 최근에 체급을 높일 만한 이유는 없어요. 이미 높은 체급으로 장관에 들어온 거죠. 그리고 이미 체급이 높다. 그렇죠. 대선 출마도 했었고 예. 전직도 하려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토부 장관에 임명된 이후에 민주노총 건설노조와 예. 와의 뭐 일합을 겨룬 것도 있고요. 이렇게 저렇게 장관 중에 그래도 눈에 띌 만한 많은 국민들께서 기억해 줄 만한 그 사건들 또 일의 업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거를 자신의 어떤 정치적 체급을 높이기 위해서 양평고속도로를 백지화 선언할 만큼 그렇게 다급한 상황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한동훈 장관을 의식하고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선뜻 동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높은 상태라서 뭐 더 올릴 게 없다. 그냥 본인의 일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강수일 거다. 이런 해석이신데요. 다음 준비된 영상 속에 목소리가 있는데 이거는요, 이제 민주당에서 나오는 목소리거든요. 오늘 김동연 지사를 포함해서 그동안 민주당이 원희룡 장관을 내서 쏟아낸 말들이 있거든요. 그 내용 확인해 보시죠. 장관직이면 너는 빨리 8번이니까 장관직을 걸고 뭐 장관이 뒤집고 하는 이런 문제는 뭐 최근에 몇몇 분들이 그런 일이 있는데 그거는 임명된 정부직으로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희룡 장관은 임기가 없는 임명직 장관입니다. 그냥 아니 일개 그
건교부 장관 그 몇 달 했다고 거기하고 건단 말이에요. 이 정부 있는 동안에는 백조하겠다 안 하겠다 다음 정부에서 해라. 지가 뭔데? 아니 가짜치도 않아요 정말로. 국무총리는 해임 건의안을 내시고 대통령은 이를 즉각 수용을 하세요.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그러고서 조사 결과를 가지고 장관을 탄핵을 시켜야 됩니다. 이해찬 전 대표의 그 평가는 뭐 대단합니다. 뭐 거칠고요. 여러 개 담는데 자, 장윤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와 계신데요. 사실은 최근에 민주당 인사들의 입에서 원희룡 장관이라는 이름이 자주 나오고요. 그리고 그 발언의 내용은 굉장한 비판 또는 비난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그런데 민주당이 이렇게 원희룡 장관에 대한 반응을 보이다 혹시 한동훈 장관처럼 원희룡 장관한테만 뭐 이렇게 띄워주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시각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민주당에서 결국에는 한동훈 장관의 몸집만 키워준 것이 아니냐라는 지난 비판도 1년 동안 있었죠. 그 결과만 났다라는 그렇죠. 평가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원희룡 장관과의 어떤 대립각을 세우는 것도 결국에는 원희룡 장관의 존재감을 부각시켜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이런 예. 프레임은 참 불편한 프레임이기는 합니다. 예. 그것은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고 그리고 5년 만에 민주당이 정권 교체를 당한 것 이런 것의 과오가 결국에는 민주당에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더욱 겸허하게 그 비판을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원희룡 장관과의 어떤 그 지금 상황 보면 설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 단순히 이게 정치적인 수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 비리라든지 의혹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해명을 하고 진상조사를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뭐 설령 이것으로 인해 원희룡 장관의 몸집이 커진다, 뭐 몸값이 커진다라고 하더라도 야당은 야당이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갈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야 되고 그러다 예. 보면 국민들께서 야당의 진정성도 알아주실 날이 올 것이고 뭐 국정조사가 되었던 뭐 수사가 되었던 이 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모든 진상이 샅샅이 밝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윤주 부위원장께서 보시기에는 원희룡 장관이 이 백지화라는 강수를 뒀거든요.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이제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계산이 있지 않냐라고 많은 분들이 평가를 해주시는데 저도 좀 동의하는 편입니다. 결국에는 본인 정치를 좀 하시는 거라고 봐야 될 텐데요. 예.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사실 고속도로 사업을 백지화한다는 것 사실 생각하기는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치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또 정치적인 결단인 것 같거든요. 그럼 결국 양평 국민들을 볼모로 삼고 본인의 정치적인 이익을 계산한 것은 아닌지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계산한 거는 아닐 것 같긴 한데 굉장히 그 백지화라는 강수를 둔 이후에 국토부 이 건물 앞에 화환이 그렇게 많이 온다 그러죠, 지금요? 매일? 이 화환 많이 받으신 분들은 결국에 보면 나중에 뭔가 일을 하시던데요, 지금요. 최근에 이런 모습이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 화면에는요. 한동훈 장관, 원희룡 장관을 조금 더 비교해 본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 또 똑같이 각각 사진이 있고요. 일단 한동훈 장관은 최근에 지방 일정을 많이 해요. 얼마 전에 전남 갔다 왔고요. 오늘부터 제주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대한상의 일정도 있고요. 그리고 제주에 가서 4.3 관련 어떤 회의도 참석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거는 법무장관의 어떤 행보와 맞는 건가 아닌 건가 여러 가지 정치권에서 이제 왈가왈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원희룡 장관은요. 일단 대선 경험, 이건 대선 주자였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강성 발언을 좀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비교가 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거 두 번째 항목입니다. 이른바 범보수 차기 대선 주자를 쭉 나열하고 여론조사를 해보면 한동훈 장관은 20%로 상당히 높게 나와요. 반면에 원희룡 장관은 아직 10% 밑에 머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권 내 여당 내의 평가도 약간씩 갈리는데 한동훈 장관은 총선 차출설이 끊임없이 나오죠. 보이는 별 얘기 안 하는데도 계속 하다 못해 무슨 진두지휘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반면 원희룡 장관을 놓고서는 딱히 총선과 관련해서는 별 얘기를 안 해요. 다들. 그리고 최근에 약간 강경한 입장에 대해서 당에서도 약간 맞듣지 않다는 얘기도 좀 간혹 나옵니다. 자, 그럼요. 다음 준비된 목소리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는 원희룡 장관에 대한 어떤 평가가 좀 담겨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영입 제한이 얼마든지 할 생각이 있습니다. 네. 본인도 생각 있으시다면 저는 얼마든지 환영이고요. 최근에 뭐 막 화환도 막 사람들이 보내고 하시던데 네. 근데 총선에 과연 도움이 될까? 이런 결정이 과연 중도층한테 어필할 수 있는 어떤 태도인가라는 면에서 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지화는 아니고요. 백지화는 아니고 안 되고요. 이거는 뭐 7년 동안 지역 주민들의 염원이지 않습니까? 예. 또 국가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예타까지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논란 때문에 뭐 백지화다 중단이다 하는데 다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요. 사실 보면은 원안보다는 대안이 여러 가지 면에서 합리적으로 보인 거는 사실입니다. 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와 계신데요. 제가 좀 다소 어려운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한동훈 장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에서 호평이 많아요. 그리고 특히 총선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나올 만하다. 나오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도움된다. 뭐 이런 게 줄을 이루는 반면에 원희룡 장관에 대해서는 총선 얘기하시는 분 거의 없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고속도로 문제,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는 약간 맞듣지 않다는 분위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국민의힘에서 약간 반응이 다른데 이거 왜 그렇습니까? 반응이 다른 거는? 우선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예. 뭐 신인이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국면에서 대응하는 방식이 보수 진영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좀 잘하고 있다. 좀 속된 말로 표현하면 시원하다. 약간 참신하고 시원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런 입장이고 정치적인 그 상황으로 보면 신상품이죠. 그런데 원희룡 장관은 지금 정치를 한 20년 이상 해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뭐 신선한 감이라기보다는 늘 보여주는 그 방식의 하나이기 때문에 뭐 그걸 두고 두 분을 비교하는 것은 저는 잘 보지 못했거든요. 각자 전혀 다른 그렇죠. 상황에서 업무를 집행한 것이고 다만 이번 그 원희룡 장관이 좀 강력하게 국민들에게 인상에 남을 정도로 저런 발표를 한 것은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나 또 앞으로 어떤 태도로 저 총선에 임할 건지 대선에 임할 건지를 나름대로 조금 생각하지는 않았나. 그렇게 하고 총선이나 다음 대선을 그래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움직이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원희룡 장관의 판단이 지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장관으로 있으면서 고속도로 노선을 정하는데 거기에서 야당에서 사실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강력하게 설명하고 해명하고 이 노선의 적절한 방법을 해명을 해야 되는데 사실 민주당이 뭐 해명을 한다고 수용할 분들이 아니고 오히려 의혹만 제기를 하니까 차제에 좀 더 충격요법으로 이제 그 백지화선을 해버렸죠. 그러나 뭐 끝까지 백지화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논란을 일시 차단한다는 효과는 있을 것이지만 또 양평 군민들뿐만 아니라 그 관련된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만간 다시 합리적인 방법으로 노선을 정하는 그런 단계로 가겠죠. 그러나 이번 원희룡 장관의 발표 내용을 보면 좀 자신이 좀 강력한 어떤 이미지를 좀 보이고 싶어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사이에 김용남 전 의원이 갑자기 손을 드셨어요. 지금 뭘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짧게 한 1분 정도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1분 내요. 저는 분석이 조금 다른데요. 한동훈 장관이 차기 대권 후보로서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층을 거의 온전히 흡수하는 유일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 지금 지지율 대권자 적합도인데 이게 지지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한동훈 장관이 지금 여권 인사 중에서 그래도 제일 높은 숫자 기록하는데 이게 그렇죠. 근데 그 이유다. 면면을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층을 그대로 흡수할 만한 인사는 딱히 눈에 안 띄거든요. 요 뒤에 약간 한동훈 장관 색깔이 다른데 뒤에 약간 이 붉은색 계통 그래프가 되시는 분들은 약간 다르다. 그렇죠. 근데 원희룡 장관의 강점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국민의힘 지지층 플러스 알파를 갖고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강점을 가졌던 것인데 이제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죠. 예, 예.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가 있기 때문에 강점이었던 것인데 이번에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이 오히려 자신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그런 장점을 좀 없애버리는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원희룡 장관이 만약에 내년 총선에 출마를 한다고 하면 수도권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수도권에서 오히려 본인의 경쟁력을 조금 상실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부정적 평가를 좀 곁들여 주셨어요. 이번에는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께요. 네. 남의당 인물 얘기를 좀 쭉 하시는데 일단 제가 좀 약간 색다른 질문을 하나 좀 드릴게요. 사실은 한동훈 장관이나 원희룡 장관이나 향후의 정치적인 행보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일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속내가 사실 궁금한 건데 많은 분들이 두 사람 중에 한 명만 총선에 내보내야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를 더 선호할 것 같습니까? 글쎄요, 그거는 뭐 대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생각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경험치가 없는 그 한동훈 장관을 미리 내보내서 그게 오히려 독이 될지 덕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카드를 좀 아껴놓자, 좀 더 몸집을 불리기 위해서 오히려 다음에 어떤 뭐 장관 다음에 총리를 시킨다든지 이런 방식의 관료를 통해서 보호해주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과연 이제 뭐 총선을 내보낼 수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것을 윤 대통령이 그게 더 말하자면 빨리 카드가 소진된다고 생각하면 안 내보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다만 이제 제가 보았을 때는 그 내년 총선 전후에 민주당과의 지지율의 격차, 그게 따라서 굉장히 당이 어려운 지경이 있고 당의 요청이 많아지면 그 카드를 쓸 수 있는데 그렇게 쉽게 써야 될 이유가 있나? 그런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다만 지금 들리기에는 어쨌든 윤석열 신당 이것도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러면 과감히 트레이드 마크로 내놓을 수도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김재원 최고위원께서 똑같은 질문을 하시다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 명만 장관이 사실 장관 바꾸는 일이 요즘에 간단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한 명만 총선에 내보낸다면 누구를 선택할 것 같습니까? 그 아마 원희룡 장관은 총선에 나가려는 의지가 강할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께도 그런 뭐 요청을 드리겠죠. 아무래도 정치인이었으니까요. 그 전에 그렇죠. 장관 전에. 그리고 뭐 원희룡 장관이 어느 지역구로 온다는 소문까지 지금 나 있는 상황인데 그런 정치인을 장관으로 데리고 지금 내각에 포진을 시켰다가 선거철이 다가오는데 그냥 그 뜻을 꺾어가면서 계속 남아 있으라고 할 가능성은 그리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한동훈 장관을 내보내느냐의 문제는 총선 전체의 판도를 보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조금 이 판단의 이 성격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판단의 성격도 할 수 있고요. 아직 총선까지요 많이 남았습니다. 사실 요즘에 정치권에서 어떤 일이 그리고 어떤 일이 진행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4월 초에요.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았다. 많은 분들이 아직 그 말씀 하십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요. 두 장관, 지금 윤석열 정부의 두 장관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데 비교 좀 해봤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갑니다. 키워드 보시죠. 이 키워드와 배경에 등장하시는 인물이 맞는 걸까요, 이게? 이 추미애 전 법무장관,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 아닙니까? 근데 보수의 어머니라는 키워드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사정인지 일단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뭐 김웅 의원이 등장을 했고요. 여기 보면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실은 얼마 전에 추미애 전 장관이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건, 이 건으로 김웅 의원한테 굉장한 비판을 가한 어떤 입장을 냈거든요. 그거에 대한 반장일 수도 있고 아마 반박일 수도 있는데 김웅 의원이 이렇게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보수의 어머니시다. 그래서 이유를 세 가지를 대요. 이런 기여를 했다. 보수에. 첫째,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의 주역이었다. 그러네요. 그리고
드루킹 공작을 밝힌 한국의 아이다 타벨이다. 아이다 타벨은 뭐 아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 미국의 재벌 록펠러 그룹 있죠. 여기를 무너뜨린 여성 언론인이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언론인. 그러니까 아주 진실보도 막 이런 거에서 엄청난 기여를 했다 이렇게 평가받는 언론인인데 한국의 아이다 타벨이다. 드루킹 공작이란 걸 밝혀낸 거다. 세 번째로는요. 윤 정부를 탄생시킨 보수의 구원자다. 이게 극찬인가요? 뭔가요 이게? 주역이다, 아이다 타벨이다, 구원자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 좀 해봐야겠는데 이거. 근데 이게요, 김용남 전 의원님. 예. 아무리 봐도 칭찬은 아니고 이거 비아냥 같거든요. 좀 듣기에 따라서는. 근데 사실 추미애 전 장관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힘, 거물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근데 그렇죠. 김웅 의원은 초선인데 이런 비아냥의 대상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추미애 전 장관의 경우에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추진했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치적으로 성장시켜줬다 뭐 이런 평가들이 많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보수의 어머니라고도 부릅니다만 저는 정권 교체의 벽상 공신이다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벽상 공신이요. 왜냐면 1등 공신 이런 거는 많이 말씀을 하는데 예. 옛날에 보면 공신록에 뭐 1등 공신 그다음 뭐 2등 공신은 적었지만 정말로 공이 큰 사람은요. 초상화를 그려서 조정벽에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한갓 그런 명단에 들어갈 수준이 아니다. 아, 그럼요. 근데 아주 공이 큰 사람은 초상화를 벽에다 붙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벽상 공신이라고 불렀거든요. 벽상. 예. 아, 초상할 때 그 상이 들어가는 거군요. 그렇죠. 예. 아. 그 정도로 사실은 윤석열 정부의 탄생에 어떤 중요한 계기 때마다 트리거 역할을 해왔는데 근데 저거는 추미애 전 장관이 정치 경력이 상당히 오래되셨잖아요. 뭐 당대표뿐만 아니라 장관에 국회의원도 제 기억으로 한 5선쯤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정치권의 불문율을 깨신 거예요. 정치권의 불문율이 뭐냐면 절대로 자기보다 체급이 낮은 사람하고 붙으면 안 돼요. 근데 추미애 전 장관이 김웅 의원의 소위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한 재판에서 김웅 의원을 먼저 타격을 했잖아요. 그래서 김웅 의원의 어떤 모습에 대해 비판을 가했거든요. 비판을 했잖아요. 저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거는 안 그래도 민주당 쪽에서 하실 분들 많아요. 굳이. 근데 자기보다 정치적으로 보면 한참 체급이 낮은 초선 의원을 상대로 먼저 펀치를 날리니까 당연히 김웅 의원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이유가 없죠. 근데 반격치고는 너무 이거는 강합니다. 이건 내용 자체가요 지금. 고마움의 표시겠죠. 자신에 대해서 먼저 펀치를 날려준 거에 대해서 김웅 의원은 추미애 전 장관이 판을 깔아줬는데 가만히 있을 이유가 없죠. 김웅 의원이 그런 아까 그런 얘기를 쓰면서 이것도 붙였어요. 이것도 참 보수의 어머니께서 날 꾸짖는 거 뒤늦게 접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요. 이분이 저격하는 사람은 대통령도 되고 장관도 된다. 나도 작은 희망을 품어본다. 말하는 거 보니까 신났네요. 김용주 전 의원님. 이거는 뭐랄까요. 엄청난 비판을 넘어서 정말 비아냥 아닙니까? 이거 추미애 전 장관은 왜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까? 추 장관이 잘못하셨네요. 체급도 안 맞는 사람한테 이렇게 괜히 이렇게 투척을 했다가 이렇게 때려주고 말로 받는 그런 꼴이 됐습니다. 근데 추 장관이 이제 자기가 그 총선이 가까워오면서 자기 자리가 없어 보이니까 저렇게라도 자기 존재감을 부각시켜야 된다. 그러면 지금 추미애 전 장관은 분명히 총선 때 출마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체급이 되고 안 되고를 따질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라도 언론에 나와서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는 그게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이제 그런 부분인 거죠. 그리고 뭐 일부에서는 어쨌든 뭐 조국 전 장관과 같이 민주당 안에서의 자기 영역을 못 받으면 틈새 시장 즉 제3당을 꾸려서라도 국회로 돌아오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 같다. 그래서 뭐 신당 창당설 얘기가 나오잖아요. 또 뭐 광진을 얘기도 또 다시 원래 자기 지역을 수복하겠다, 회복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두 사람 모두가 뭐 어찌 보면 승리한 거죠. 김웅은 김웅대로 추 장관이 건드려 줌으로써 자기 체급이 커질 수 있다는 부분이고 또 이 얘기 속에서 추 장관도 일정 정도 회자될 수 있는 말하자면 저작거리에서 논의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지지층이 모인다고 판단하세요? 그러면 이런 모습이 반복될 때마다?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양 진영의 진영 논리가 많아질수록 합리성이나 타당성의 논의보다는 상대방이 미워할수록 나한테 도움이 되는 어떤 반사 이익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논리도 작용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요. 지금 추미애 전 장관의 몇 가지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앞서서는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했고요. 이낙연 전 대표도 비판했고 막 이런 모습이 있고요. 최근에는 또 김웅 의원 얘기를 꺼냈다가 지금 이런 소리까지 들은 상황이잖아요. 이 사안과 관련해서요. 민주당 내에 목소리가 좀 있는데 그 내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추미애 전 장관이 한편으로는 좀 이해가 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게 되는 데에는 어찌 보면 우리 민주당 정부의 어떤 총체적인 잘못, 과오 이런 게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 유독 추미애 장관만 말하자면 독박을 쓰고 있는 셈이잖아요. 장윤주 부위원장, 지금 김의겸 의원이 추미애 전 장관이 독박을 쓰는 것 같다. 사실 민주당이 전체가 다 잘못한 거지 추미애 장관이 혼자 잘못했다고 아니다. 너무 그쪽만 좁혀서 지금 독박처럼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장윤주 부위원께서는? 일단 뭐 사실 저는 크게 동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추미애 전 장관도 좀 저런 억울한 심정도 저는 일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추 전 장관께서 특히 이제 이른바 추윤 갈등 사태에서 빚어졌던 여러 뒷얘기들을 폭로를 하셨었거든요. 당시에 뭐 문재인 대통령이나 뭐 이낙연 전 대표의 어떤 이야기들, 그때 상황들까지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좀 당혹스러운 그 기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 저는 뭐 추미애 전 장관이 뭐 내년 총선을 바라보고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뭐 추윤 갈등이라는 그런 어떤 그 이야기에서 나오는 듯한 추 전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라든지 또는 검찰 개혁을 본인이 완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정치인으로서 강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김웅 의원과의 어떤 설전 과정도 앞서서 이제 의원님들께서는 김웅 의원과 이제 체급이 맞지 않기 때문에 먼저 싸움을 거는 듯한 것 자체가 실수였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정 부분 저도 동의는 합니다. 다만 그 건이 고발 사주였기 때문에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냥 고발 사주라는 게 아시다시피 2020년 4월 총선 직전에 있었던 일이고 당시 검찰에서 당시 여권이었던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것이 아니냐라는 엄청난 의혹이었습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 전 장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검찰개혁이라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살았고 법무부 장관을 하던 시기였음에도 총선 직전에 검찰이 고발을 사주했다라는 의혹이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당연히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김웅 의원이 지금 재판에 증언을 하러 나가서 그 녹취록이 본인 목소리는 맞지만 고발장을 누가 줬는지 기억을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 뭐 보수의 어머니다, 뭐 노무현 대통령 탄핵의 주역이다 이렇게 예전에 추미애 전 장관의 어떤 과오라고 할 수 있는 지점들을 기억을 많이 하셔서 끄집어내시는데 정작 본인의 목소리, 본인의 이야기들을 기억 못하시는 지점 국민들께서도 참 모순이다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김웅 의원도 모순할 말이 있는 거 약간 그런 지적을 좀 해주신 거네요. 근데 저런 얘기를 추미애 전 장관과 관련된 얘기를 김의겸 의원이 하니까 또 아이러니하네요. 사실은 김의겸 의원은 추미애 전 장관이 독박을 썼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김의겸 의원도 글쎄요 1등 공신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뭐 1.5 공신 정도는 되거든요. 기여한 바가 있다. 그러면 그때 청와대 대변인 할 때 그러면은 표현을 뭐 보수의 뭐 삼촌쯤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그런 뭐 외삼촌쯤 될 것 같아요. 보수의 외삼촌이요? 아니 그리고 또 지난 정권이 5년 만에 정권 교체되는데도 공을 세웠지만 지금의 한동훈 장관의 높은 인기를 만들어준 가장 대표적인 주인공이잖아요. 김의겸 의원은. 그래서 추미애 전 장관과 관련해서 저런 언급을 김의겸 의원이 하는 게 대단히 아이러니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재현 최고위원께는요. 앞서서 김웅 의원이 조목조목 3가지 사항을 짚어줬었잖아요. 그게 이제 보수에 뭔가 기여를 한 바가 있다. 근데요. 일단 그걸 어떻게 보시는지 하고 만약에 그 자리에
추미애 전 대표 그리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아닌 다른 민주당 인물이 계셨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까?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뭐 사실 추미애 장관이 아니더라도 예. 당시의 그 분위기가 윤석열 대통령을 키워주는 그런 일을 충분히 다른 했을 인물이 거라고. 있었더라도 거기에. 예, 그때 분위기가 뭐 어쨌든 윤석열 총장이 그 조국 전 법무장관 수사를 하는 예. 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기 위해서든 어떤 방식이든 비슷한 일이 벌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은 좀 그것을 스스로가 저 쇼맨십을 좀 부려서 조금 자기의 주장을 좀 더 각인시키는 그런 특징이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보수의 어머니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사실 뭐 보수의 어머니는 아니고 그때 법무장관을 맡아서 그 의욕적으로 일하다가 좀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서와는 동떨어진 말씀을 많이 하신 거죠. 그럼 운이 좀 안 좋거나 약간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억울한 측면은 있다고 봅니다. 저 민주당을 위해서 열심히 하다가 그 예컨대 뭐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게 되었고 그 앞에 사실 그 드루킹 사건 문제도요.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듣기는 저 경남지사를 지냈던 김경수 지사에게 김경수 의원에게 이거 특검해도 되냐고 몇 번이나 확인을 했더니 뭐 괜찮다고 해서 특검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특검이 수사를 그렇게 잘해서 이런 드루킹 사건에 관여되는지를 찾아낼 정도로는 또 상상을 하지 않았었겠죠. 그러나 뭐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에 참 큰 타격을 주고 말았거든요. 김경수 의원이 저지른 일이지만 추미애 장관이 몽땅 뒤집어 쓴 그런 또 전력이 있죠. 알겠습니다. 김영주 의원께는 이 질문을 좀 드려봐야겠는데요. 아까 추미애 전 장관이 분명 총선 생각이 있는 것 같다고 판단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총선에 나가면 원래 본인의 지역구가 서울 광진을입니다. 거기에는 본인이 물려준 상이 사실상 된 고민정 의원이 있어요. 고민정 의원은 내년 총선 출마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밝히고 있거든요. 누누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지역은? 글쎄요, 이제 우선은 뭐 만약에 추 의원께서 나가겠다 그러면 경선을 해야죠. 그러면 고민정 의원과 추미애 전 장관이 경선을 벌일 수도 있다는 겁니까? 그럴 할 수도 있는 거죠. 당에 누구를 하나 그 배척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 합의해서 경선을 하거나 아니면 제3의 인물을 전략 공천을 하거나 뭐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뭐 어쨌든 고민정 의원도 뭐 본인도 뭐 얼마든지 준비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이미 뜨거워지고 있는 판이라서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이 그 쉽지 않다고 보면 추 의원이 다른 뭐 지역구를 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당의 후보로서 다른 당. 제3당의 후보로서 혹은 무소속으로 뭐 무소속은 쉽지 않을 겁니다만 어쨌든 개혁신당의 이름으로 그래서 자꾸 이제 뭐 조국 전 장관과 함께 뭘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떤 형태로든 뭔가 이렇게 자기가 뭐 다음 22대 국회에 들어갈 어떤 의지를 밝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정치권에서 많은 분들이 좀 가끔씩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당과 당의 경쟁과 대립이 격렬하지만 당 안에서 같은 당원들끼리 경쟁은 더욱더 격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가끔 하시거든요. 서울 광진을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과연 거기에 민주당의 후보가 누가 될지 그리고 어떤 분들이 거기를 도전할지 지금부터 얘기들이 참 많아요. 지금요. 기다려 보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요. 자,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갑니다. 여기는요. 여권과 관련된 주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키워드가 간단합니다. 맞고발이니까 고발이 한 2개 이상 있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이 등장을 했죠.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뭐가 여러 단체가 나오고 홍준표 시장이 있는 대구시가 나오는데 뭐 고발들이 막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요. 자, 장현주 부위원장. 이거 좀 각각의 뭐가 고발이 있는 건데 이게 무슨 사연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지난달에 대구시에서 퀴어 축제가 열렸습니다. 그 예. 당시에 이제 퀴어 축제를 하는 단체하고 그리고 대구시 그리고 대구 경찰청 간에 서로 간에 갈등들이 좀 있었는데요. 결국 핵심은 도로 점용 허가가 있었느냐 이 부분에 있었습니다. 예. 대구시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 측에서는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시위와 관련된 뭐 트럭이라든지 일정 시설물들을 철거하라 뭐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예. 경찰은 집회 시위를 신고를 마쳤고 이 부분이 도로 점용을 허가받지 않더라도 집회 시의 법률에 의해 그리고 집회 시위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시위를 해줘야 된다, 축제를 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입장이었거든요. 예. 이렇게 맞부딪히다 보니까 당시에 좀 어떤 저런 물리적인 좀 몸싸움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좀 그 당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사실은 무슨 주최 측이 아니라 경찰하고 대구시 공무원들이 몸싸움을 벌였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사실 보시는 국민들도 시민들도 참 어리둥절한 상황이었는데요. 처음 보는 모습 아니냐 그렇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시장과 그리고 당시 대구 경찰청장 사이에도 이제 또 설전도 오가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것이 지금 법적 공방으로 결국 가게 된 건데요. 일단 먼저 대구 퀴어 축제 그리고 참여연대라는 이제 시민단체에서 손해배상 청구도 했고요. 그리고 형사적으로도 공무집행 방해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결국 공무집행은 무슨 공무를 방해했냐라고 하면 경찰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라는 건데요. 예. 이렇게 되니까 홍 시장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대구 경찰청과 그리고 시민단체인 그 퀴어 축제 그 집회 측 예, 주최 측을, 주최 측과 그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도로관리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또 다른 공무집행 방해 관련된 혐의로 다시 맞고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단체 쪽, 그다음에 이 조직이, 그러니까 이 주최 측에서 대구시 쪽, 홍준표 시장 쪽으로 고발을 했고요. 그러자 홍준표 시장도 무슨 소리라는 거야? 그러면서 또 그쪽에다 고발을 해서 또 경찰까지 보내서 막 고발을 한 겁니다, 지금요. 고발 대 고발이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는요, 이 퀴어 축제 그게 진행이 돼서 그때 한참 못싸움까지 든 시기가 조금 지난 며칠 뒤에 경찰이 사실은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해서 대구시를 또 압수수색할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또 격렬하게 또 한번 충돌이 있었는데 또 이런 맞고발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뭐 지난달 이 사안과 관련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 예의가 있는데요.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점용허가 받지 않는 공공도로를 점거하라고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까? 없잖아요. 시위의 필수 부품도 아닌 트럭은 들어가게 공무원들 밀어내고 길을 터주고 그게 무슨 경찰청장이 할 태도야. 내가 대한민국 검사를 한 사람이야. 어떻게 대구 경찰청장보다 내 형법을 모르겠어요? 책임 물을 겁니다. 대구 경찰청장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김용남 전 의원님 지금 이 영상에서 홍준표 시장이 경찰에 대해서 막 지적하면서 내가 검찰한 사람이야 지금 그랬거든요. 근데 김용남 전 의원님도 검찰하신 분은 아닙니까? 홍준표 시장 의도가 뭡니까 지금? 검사 생활 한 거로 치면 제가 홍 시장님보다 조금 오래 했죠. 오래 하셨군요. 물론 훨씬 그 이전에 검사 생활을 그러니까 선배시죠 검찰에서. 그럼요. 예, 많이 선배시죠. 근데 그 홍준표 시장의 어떤 의도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저 퀴어 축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성소수자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미국에서는 LGBT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약자죠, 그게? 그렇죠. 약자. 성소수자들 뭐 표현의 약자죠. 각 성소수자의 앞글자를 따서 LGBT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이게 묘하게 정치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층이 좀 불편한 시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보수층이 그거를 약간 좀 납득지 않거나 약간 불편하게 본다. 그렇죠. 미국도 공화당이 LGBT에 대한 어떤 차별을 금지하는 거에 대해서 공화당은 좀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고 또 성소수자에 대해서 미국도 민주당이 보다 그렇죠. 열려 있는 태도를 보이고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구시장께서 지금 뭐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대구시장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전통적인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부터 강한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이슈의 하나로서 퀴어 축제를 선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와 관련해서는 꼭
정치적인 어떤 지지 성향뿐만 아니라 많은 또 그 정치 색깔이 뚜렷하지 않은 분들도 기어 축제와 관련해서 불편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이 또 계시거든요. 그래서 홍준표 시장께서는 아마 그런 점을 만약에 어떤 노림수가 있었다면 그런 게 조금 의중에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대구시장이라는 그 지리적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보수층에서 생각하는 바, 이 이슈에 대해서 이런 것까지 좀 생각을 하면서 뭔가 대응을 강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신데요. 앞서서 봤던 그 범여권 대선주자, 차기주자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 좀 다시 한번 좀 불러와 볼까요? 거기에 홍준표 시장이 아까 있었죠? 여기 있었네요. 여기 이제 최근 조사긴 한데 한 보름 정도 좀 지난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이에요. 세 번째 정도 있네요. 지금 홍준표 씨가 한 10이라는 숫자를 딱 기록을 하면서 있어요. 지금 여기 뒤에 다른 분들도 있지만. 글쎄요. 이런 거하고 연관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저게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다시 분류를 해보면 2등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장관 바로 다음에 2등이에요. 국민의힘 지지층만 따로 떼서 보면. 자, 김용주 전 의원님, 홍준표 대구시장의 의도 뭐라고 분석하십니까? 뭐 아무래도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거의 일맥상통한데 결과적으로는 대구가 보수의 심장이고 또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있었던 뭐 민노총 시위에 대한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을 조금 너무 공권력이 유약해진다라고 하는 보수의 입장들을 이런 어떤 퀴어 축제에 대해서 경찰이 왜 퀴어 축제 거리를 행진하는 것까지 보호해 주느냐 그게 쟁점이었거든요. 사실은 대구 공무원들하고 경찰은 굉장히 중간에서 입장이 곤란했을 거예요. 공무원들끼리의 충돌이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어냈으니까요. 이제 그런데 그 동안에는 어쨌든 뭐 서울에나 모든 전국의 시위를 할 때 경찰이 어쨌든 거리를 점령하는 데 대해서 다 보호해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광화문에서 하는 걸 보면 그게 이제 일반화된 루틴한 경찰 내부의 어떤 그 규칙이라면 그 부분은 대구에서는 안 된다, 허용할 수 없다. 뭐 시위를 허용했지 거리 점령을 허용했냐 하는 것이 홍준표 시장의 얘기인 것이고 그게 대구의 자존심, 보수의 자존심이고 그걸 내가 지키겠다. 뭐 어쨌든 기독교적인 우파적인 입장하고 거의 같은 입장을 또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있어서 어떤 뭐 본인이 갖고 있는 그 힘 그리고 또 하나 좀 아쉽게 본 거는 자치단체장으로서의 입장보다는 마치 당대표 뭐 검사 메슨 의원의 입장으로 대구 경찰청장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럼 한마디로 약간 좀 좌시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요? 대구 경찰청장 내가 혼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저 모습을 보는 대통령실의 입장은 과도한 거 아닌가. 그런 것이 있어서 셈법이 간단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양한 각도에서 의도를 좀 해보되 김재원 최고위원 하신 말씀 있어요? 빙글에 지금 미소를 지으셨는데 친하시잖아요, 홍준표 시장하고. 아니 근데 제가 그날 현장에 있었어요. 저 대구 그 현장이에요? 예, 우리 집이 근처에서 잠깐 나갔다가 보니까 길이 막혀 있고 소위 퀴어 축제 하는 사람들이 이제 몰려 나왔는데 첫째로는 그 축제에 참여한 분들이 대부분 외지인들이에요. 대구 분들은 아니고 대구 사람들은 거의 없고 제 느낌으로는 그리고 그것이 그 동성로의 차도에까지 내려와서 행진하는 것을 금지했다는 취지이고 경찰은 항상 이 시위 내지 그 집회가 있으면 인도뿐만 아니라 차도까지 일부 그 협상을 해서 허용해주는 그런 것이 관례였는데 이것을 이제 홍준표 시장이 크게 이 문제를 좀 더 일으키면서 자신은 퀴어 축제를 반대한다는 모습을 아마 보이기 위해서였는지 대구경찰청장을 약간 뭐랄까요, 꾸짖듯이 혼내듯이 그런 건가요? 약간? 그러니까 대구경찰청장을 표적으로 삼은 거예요. 이게 그날 홍준표 시장 생각대로라면 차도로 내려오면 안 된다면 차도로 내려온 그 축제 참여자들을 뭐 예를 들어 체포하라고 요구하든가 뭐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과 경찰이 이 서로 공무원은 이 차도로 내려오면 안 된다 하고 예. 또 경찰은 그까지는 허용된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옥신각신 시비가 붙었는데 이것을 공무집행방해로 이제 고발을 해버린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목적의식이 좀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뭔가 의도가 있어 보인다. 좀 짙다. 이렇게 좀 해석들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글쎄요. 이걸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뭐 약간 재판에서 어떤 주장하는 바거든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이 나와 있는데 특검이 본인을 변호하는 상황이 됐죠. 지금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요. 자, 어제입니다. 어제 재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 질문에 답을 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 내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의 잘못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는 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법정에서 물어보신 것을 포함해서 모든 걸 소상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지. 저렇게 얘기를 하고 갔죠. 약간 뭐 송구하다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꺼내놨는데 이겁니다. 박영수 전 특검 측에서 사실은요, 요 얘기는요, 지금 사실 박영수 전 특검은 대장동과 관련된 또 의혹도 있잖아요. 그것도 수사 좀 받고 있는데 이거는 그거하고는 별개예요. 그 앞서서 불거졌던 이른바 무슨 뭐 수산물을 받았다, 뭐 포르쉐 대여를 받았다, 뭐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청탁금지법 위반이냐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뭐 액수는 한 400만 원 조금 안 되는 전체 금액이어서 이게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 근데 박영수 전 특검 측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을 해요. 공직자가 아닌 사인인 특검에게 청탁금지법 적용할 수 없다. 그리고 뭐 차량 비용을 후배에 전달했다. 이건 뭐 부수적인 내용이지만 그러면 특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가 아니니까 본인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이거 일단 장윤주 부위원장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 상황은? 사실 이거는 꼭 법조인이 아니어도 일반 국민의 상식에서 생각해 봤을 때 특검이 이른바 공직자가 그렇죠. 이른바 이제 청탁금지법이 이른바 김영란법이거든요. 예. 김영란법상의 공직자가 아니어서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일반 국민의 시선에서도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청탁금지법 위반죄의 그 공직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될 거고요. 앞서 말씀 주셨지만 이 사건은 지금 50억 클럽과는 완전 별개의 예, 그 다른 가짜 사안이에요. 수산업자 사건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 즉 김영란법 위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공직자이냐 아니냐가 문제될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특검법 23조에도 관련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권익위에서도 권익위가 이 부정부패법이라든지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서 관할을 하는 주무부서인데요. 권익위 유권 해석으로도 특검은 공직자에 해당한다라고 밝혀둔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장은 사실상 법원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가 1회 100만 원 또는 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게 되면 직무 관련성 이런 거 상관없이 처벌받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법을 적용받고 엄중하게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원 최고위원님, 이거 법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거 해석 좀 해주세요. 지금 이게 법정에서 다툼의 대상이 됐잖아요, 지금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왜 저런 주장을 하는지 좀 이해가 가지 않는 게요. 예. 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그러니까 특검법, 특검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 제23조에 특별검사 등 및 특별검사와 특별검사 부검사 있지 않습니까? 특검보라든가 이런 분들은 직무 보조를 위해서 채용된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공무원으로 본다. 특검법 23조에 규정이 나와 있거든요. 그럼 형법 그 밖에 다른 법 들어가는 겁니까 다? 그 밖에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그러니까 이제 지금 김영란법의 벌칙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 박영수 특검께서 특별검사로서 사실 수사를 할 때는 뭐 있는 것 없는 것 무차별적으로 수사를 하면서 뭐 특검으로서는 대단한 능력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잖아요. 그랬죠. 근데 그렇게 한 분이 이런 뭐 사소한 어떻게 보면 사소한 정도의
그 접대를 받은 것을 왜 문제 삼느냐 이런 마음이 그 내부에 본인이 있는 것 그렇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예, 그러니까 스스로의 뭐 윤리 의식이나 도덕감은 좀 굉장히 땅에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검사는 공무원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아마 김영란법에서 여기서 공무원으로 규정하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내용이다 하면서 특별검사가 빠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김영란법에는. 그러나 일반 법인 특별검사를 직접 규율하는 특별검사법에 특별검사 등 및 특검의 직무 보조를 위해 채용된 자, 그러니까 특검팀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특검 사무소에서 일하는 그 모든 직원들 아마 뭐 최하급의 직원들까지도 공무원으로 간주를 하고 이 처벌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박영수 특검께서 사실은 스스로 이 영웅의식을 많이 갖고 있는 분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이런 사소한 것까지 시비를 걸어가면서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 거 보니까 조금 국민들에게 이 과거 특검 때의 그 뭐 정의 사도처럼 보여준 그런 이미지는 이제 뭐 거의 날아가 버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박영수 전 특검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 그래서 굉장히 어떤 능력 있는 검사의 표상 이렇게 비춰졌는데 지금은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특검은 공무원이 아니다. 청탁금지법상 공무원이 아니다. 이 얘기를 꺼내서 지금 약간 논란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판단을 하겠죠.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법정을 따지면서요. 근데 오늘 두 분 말씀 들어봤는데 법조인 두 분 말씀 들어봤는데 글쎄요 간단치 않아 보이는데요. 지금요 그렇게 주장하는 바가요. 자, 이 주제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다음은요. 오염수와 관련된 주제가 좀 잡혀 있는데 예상치 못한 모습이 좀 있었어요. 화면으로 영상으로 먼저 키워드 보겠습니다. 바닷물을 채취해 오신 분이 있나 보죠, 지금요? 그럼 여기서 바닷물은 후쿠시마 일소인데 일단요. 그럼요, 우선 요 사안과 관련해서요. 일단 지금 민주당 의원분들이 일본에 건너갔죠. 오늘이 아마 마지막 일정이에요. 2박 3일이니까 끝나고 아마 귀국을 할 텐데 그 관련된 모습이 있고요. 그거에 대한 여야 평가도 좀 나왔습니다. 그 내용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오염수 해양 투기 세계인이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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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순신 장군이 지킨 바다 우리가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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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 해고염수 해양 투기 반대 입장을 일본 정부에 전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야당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왔고요. 앞으로 이제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일본 정부가 그리고 일본 정부를 향한 대한민국 정부의 태도가 바뀌기를 기대하면서 활동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제기구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가하더니 급기야 선동 정치 해외 수출 행보에 나섰습니다. 제1야당은 국제적 외교 참사를 저지르고 부끄러움은 온통 대한민국 국민의 몫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기시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잠정 보류할 것을 기시다 총리와 합의하기를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 잠정 보류를 합의해 온 뒤에 앞으로 대책을 민주당을 비롯한 모든 야당과도 협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김용남 전 의원이 그러니까 지금 방위를 했던 민주당 의원단 활동 우리 국내로 치면 장외투쟁 형태가 좀 많이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좀 평가하실까요? 철저하게 국내용으로 보입니다. 일단 그 민주당 의원들이 일본에 가서 시위하면서 펼쳐든 현수막을 보면 한글로 된 게 훨씬 크거든요. 아, 그러네요. 영상에 아까 지나갔는데 한글이 많이 보였어요. 큰 글자로. 그러니까 저게 저 장소가 지금 일본이기 때문에 어떤
일본의 시민이나 언론을 상대로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는 예. 일본 말로 쓰여 있는 게 훨씬 예. 커져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일본 말로 쓴 게 보이는데 아까 영상 때는 한글로 크게 쓰여 있는 그렇죠. 현수막들이 있었어요. 민주당 의원들이 든 현수막은 이제 한글이 지금 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본에 가서 이순신 장군이 지킨 바다 우리가 지키겠다고 얘기하는 거는 철저하게 국내용 아닌가요? 그러니까 일본 언론이나 일본 국민을 상대로 한 행동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예. 철저하게 국내 정치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은 이제 같은 정당 소속이시니까 좀 약간 생각이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저거 평가하실까요? 뭐 효과나 평가 뭐 다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은 좀 이제 우리 야당이 왜냐하면 특히 우리 여당과 우리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 요구해야 될 것을 요구하지 않는 입장에 처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외교적 논의 뭐 이런 어떤 뭐 나라 망신 이런 논의에도 불구하고 예. 사실은 민주당이 방일단을 만들어서 일본에 가서 저런 얘기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 문제를 조금 더 전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IAEA 사무총장을 불러들일 것이 아니라 한국의 뭐 총리라든지 예. 또 한국에서의 어떤 투쟁력을 좀 더 집약시킬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어쨌든 민주당의 의견들을 예. 이 외교부를 통해서 외교부 장관을 통해서라든지 어떤 예. 또 그런 측면에서의 뭔가 축적을 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조금 더 이렇게 그 어찌 보면 국내 정치용이다는 얘기를 하기 전에 예. 그런 비판을 받지 않도록 조금 더 스케줄이나 모든 면에서 뭐 기시다 총리 없는 데 가서 하필 없는 날 그렇습니다. 그런 관저 앞에서 행사 집회했는데 일정을 없다고 잡는다는 그랬어요. 것도 급하게 그렇게 가가지고 실질적인 어떤 뭐 뭐랄까 예. 최종 결론을 맺었을 때 과연 결산을 했을 때 얼마나 플러스 요인으로 예. 안고 올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주도 면밀했으면 좋았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고 뭐 한일 의원 연맹이라든지 또 전직 총리 중에서 우리하고 상당히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양새도 좀 갖춰야 되는데 예. 이번에는 일본 정치인도 굉장히 왜소하거나 그런 분들만 보고 왔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뭐 국내용으로 급하게 다녀온 거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면 오히려 뭐 조금 안 한 것만 못한 뭐 그런 방일이 될 수도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정을 좀 급하게 잡아서 그럴까요? 오늘 보니까 이런 취지의 보도 내용도 나오는데 민주당 의원단이 일본에 건너갈 때 일본 항공기, 일본 여객기를 이용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또 그런 얘기까지. 그런 거는 문제 삼을 일이 예, 아니에요. 사실은 한국, 일본이 얼마나 서로 뭐 국내적으로 소통을 많이 합니까? 예. 뭐 그런 것까지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죠. 그럼 일본 차를 타면 안 되고 뭐 그 말이 안 되는 얘기. 그러니까 급하게 일정 잡았다 이건데 예, 김용남 전요. 이번에 이제 방일해서 시위를 하신 민주당 의원분들이 몇 년 전에는 소위 그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또 앞장섰던 분들이거든요, 대부분. 예. 근데 또 우리 국적기도 많이 있는데 아마 스케줄을 맞추냐고 그럴 수도 있겠죠. 일본 그거는. 항공기를 타고 가신 거는 조금 마치 그 유니클로 불매 운동하면서 자신들은 렉서스 타고 다니는 거하고 비슷한 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여야가 좀 날이 서 있어서요. 막 그런 보도 내용까지 나오더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후쿠시마 원전 앞 바닷물과 관련된 어떤 모습이 오늘 하나 있었거든요. 그 내용 영상으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닷물을 풀 생각입니다. 이 물이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많은 네, 저렇게 후쿠시마 원전 앞에 있는 바닷물 떠서 저걸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로 와서 일본 대사관 앞에다 이걸 가지고 마실 수 있다 그래서 막 항의하면서 건네려고 했지만 저게 저지가 됐다 그러네요. 또 저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가수 리아 씨, 김재원 최고위원께.
이 가수 리아 씨는 시민단체 뭐 한 시민단체 대표라고도 하는데요. 이거 지금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모습. 근데 지금 일본이 아직 그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직 안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저기 가서 바닷물 퍼오는 것이 저 물은 무엇이냐 이게 되는 거네 그러면은. 오. 아니 의도가 예. 예를 들어 정말 후쿠시마 오염수에 무슨 후쿠시마 원전에서 배출한 그 오염수에 방사능이 포함돼 있다라고 주장을 하려면 방류하고 나서 가야죠. 저런 이제 그 맞지 않는 쇼를 자꾸 벌이니까 아까 그 민주당 의원들이 일본 항공기를 타고 가고 또 시위를 할 때 한글로 쓴 그런 현수막, 현수막과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이 진정성이 전혀 없어 보이고 그냥 지금 이 판에 한국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저는 국회 에너지위원장을 할 때 그때 후쿠시마 원전을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오염수들을 자기들이 그 탱크에 넣어서 전부 보관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을 잘 해주고 있던데요. 저 방류하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가셔서 물 퍼오시는 것 그것도 뭐 알겠습니다. 장현주 부위원장은 어떻게 좀 평가하실까요? 글쎄요, 가수 리아 씨는 정치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단체의 대표로서 얼마든지 상징적인 의미의 퍼포먼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본인의 표현의 자유고 본인의 어떤 정치적 의사를 밝히는 또 자유가 있기 때문일 텐데요. 저 물을 떠오게 된 경위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도 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 먼저 얘기 나왔잖아요. 물을 먹을 수 있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무총리도 마실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셨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저 물을 마실 수 있냐 없냐 이런 공방이 나오는 것부터가 그거에 대한 대응하는 모습이다. 그렇죠. 반성해야 될 것 같고 그거에 대한 시민단체의 일원으로서 상징적인 퍼포먼스를 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오염수 관련해서는 참 이게 글쎄요. 이게 언제쯤 뭔가 마무리가 될까요? 마무리를 기대하는 게 물일까요? 아무튼 이런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주제가 하나 준비되는데 역시 키워드로 확인해 봅니다. 유쾌한 결별이요. 결별을 할 때가 유쾌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이런 키워드가 등장을 했는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 쓴소리를 계속 하시는 어떤 분이 있는데 최근에 약간 분당, 당이 좀 쪼개진다 이런 거죠. 뭐 결별 이런 얘기를 최근에 꺼내시는 분도 있거든요. 오늘도 좀 꺼내셨고요. 그거에 대해서 당이 어떤 조치를 좀 취했는데 그 내용 영상으로 확인해 봅니다. 때로는 도저히 뜻이 안 맞고 방향을 같이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뭐 유쾌한 결별도 각오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거대 정당에 있다는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서 한 지붕에서 같이 있으면서 매일 허구한 날 지지고 볶고 자리 싸움이나 권력 싸움이나 하고 있으면 그럴 바에는 유쾌한 결별을 할 각오를 해야 한다. 이런 뜻으로 한 것이고 이상민 의원의 발언이 지금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도를 넘고 있다. 따라서 특히 이상민 의원의 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이 발언이 명백한 해당 행위이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엄중 경고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반대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 이상민 의원의 저런 발언에 대해서 엄중 경고. 이건 해당 행위다. 분열을 조장하는 거다. 김용주 전 의원님.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약간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약간 할 만한 조치를 했다고 보십니까? 뭐 이제 엄중 경고할 수 있죠. 뭐 지도부가 갖고 있는 힘을 사용해서 당에서 지금 현재 총선을 앞두고 당의 의원들이 의견이 다양할 수는 있지만 너무 지나치게 뭐 갈라쓰자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뭐 해당 행위일 수도 있다고 경고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제 실제로 뭐 물론 이상민 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경고를 하는 거지만 당에서 그러면 뭐 수박이냐 아니니 하는 어떤 강성당원들에 대해서는 그냥 아주 귀엽게 봐주고 넘어가면서 그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서 이제 저런 어떤 그 이상민 의원이 얘기했듯이 싸우지 말라는 메시지로서 저렇게 싸울 바에야 갈라쓰자. 취지는 쪼개지라는 게 아니라 싸우지 말라는 거 아니냐? 저렇게까지 싸울 것 같고 뭐 다른 자기의 뜻이 다른
지지자들은 저렇게 막 대놓고 문자 폭탄을 보내면서 예. 저걸 갖다 내몰라라 하고 즐기고 있으면서 그게 어떻게 합의냐. 이상민 의원이 쓴소리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지금은 이제 총선 앞두고 가니까 뭐 혁신이나 당 지도부가 이상민 의원한테 한번 경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이상민 의원도 조금 스스로가 그런 어떤 가급적이면 좀 그 너무 당이 쪼개지거나 예. 분열을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오해를 받지 않을 정도로 본인 스스로 좀 순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다만 실질적으로 지도부도 너무 지나치게 말하자면 뭐 친명이니 비명이니 이런 예. 부분에 대한 논의가 되지 않도록 조금 더 공정적인 그럼 아마 저 부분을 한번 이상민 의원이 받아들임으로써 만약 또다시 지도부가 지나치게 친명 위주로 간다라면 그때는 가만히 있지 않겠죠. 더 큰 불화가 생길 거라고 보여집니다. 김홍남 전 의원께서는 옆집 정당 상황이에요 지금요. 어떻게 그렇죠. 보셨어요? 그 타 정당이라 제가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약간 편파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 예. 발언 수위로 놓고 보자면 친명계로 분류되는 안민석 의원은 심리적 분당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게 훨씬 그게 더 센 거 아니냐? 해당성이 높은 발언 아닌가요?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상민 의원이 얘기한 유쾌한 결별에 대해서 그 경고라는 징계를 내린다고 하면 안민석 의원에 대해서는 훨씬 수위가 높은 징계가 내려져야 될 것 같은데 그 아무 얘기 없는 거 보면 좀 편파적으로 보입니다. 그 옆집에서 보기에 약간 그쪽 편파적인 것 같은데 약간 이 말씀을 살짝 해주셨는데 이 오늘 당의 조치 경고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상민 의원이 반응을 보였거든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아니 지도부가 해당 행위라는 이유로 경고 운운했다는데 황당하다. 와, 벌써부터 불만이 있네요. 경고했다거나 경고 운운했다는데 나 황당하다. 지도부 포함 당에 해 입히는 행태에 대해서 성찰하길 바란다. 경고가 아니라 성찰하세요. 거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가만있어 봐. 그러면은 장윤주 부위원장. 지금 이 말은 이상민 의원은 나는 계속 내가 하고 싶은 말 할 거예요라는 뜻으로 들리거든요. 그럼 앞으로 또 무슨 당이 쪼개진다, 분당 이런 얘기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는 당 징계위원회 이런 데 회부되는 겁니까 혹시?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가능성이 실제 실현되지 않기를 바랄 텐데요. 그것은 모든 당원들이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실 이상민 의원 입에서 유쾌한 결별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대부분의 민주당 당원들은 다 유쾌하지 않았거든요. 사실 결별이라는 말 그리고 분당이라는 말 자체는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말이고 아주 심각해질 수 있는 그럼요. 표현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가정 내에서도 아무리 부부싸움을 해도 이혼이라는 말을 올리는 순간 사실은 감정적으로 많이 상하게 됩니다. 그만큼 분당이라든지 결변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는 당내에서는 나오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해당 행위라는 지도부의 경고가 있었던 것을 봐야겠습니다. 그러나 또 저렇게 저 부분에 대해서 황당해 하시는 것도 또 일부 이해는 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상민 의원께서는 앞으로 쓴소리 얼마든지 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결별이라든지 분당이라든지 이런 말씀으로 또 당이 뭔가 좀 흔들리는 그런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는데 지난 3일 이런 결별, 유쾌한 결별도 각오해야 된다. 이럴 걸 결별해라 뭐 이런 취지잖아요. 그자 당에서는 그 말 좀 조심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게 나왔다가 다시 또 아니 뭐 말 한마디로 당이 뭐 쪼개집니까? 이런 얘기 또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도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자 당에서 엄중 경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요. 상황이 또 이렇게 가는데 모르겠습니다. 또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분위기가 지금요. 김재원 최고위원. 뭐 기왕에 징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징계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또 갑자기 또 본인 징계 받으신 걸 꺼내시네요 또. 이상민 의원은 상당히 그 황당하다 이런 표현을 좀 쓰던데 징계 받으면 다 황당해집니다. 제가 징계를 좀 받으시고 당원권 정지 한 1년 정도 징계를 받으시고 나면 민주당이 좀 분당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국민의힘이 이 총선에 조금 더 도움되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갑자기 김재원 최고위원께 본인 사항을 얘기하면서 갑자기 제가 살짝 당황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실 때요. 이상민 의원이 사실 그동안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합리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김의겸 이런 분들하고는 격이 달랐거든요. 예. 저런 그 중진이고 그동안 성찰을 많이 해서 옳은 말을 많이 해오신 분인데 거기에 그냥 엄중 경고로 넘어갈 것이 아니고 예. 기왕에 이렇게 됐는데 정말 유쾌한 분열을 한번 해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지금 뭔가 좀 뭐 이쯤 됐는데 한번 좀 결별하시죠. 약간 이런 말씀인데요.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실은요. 이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민주당이 만든 게 혁신위원회거든요. 오늘 혁신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들이 기자를 만나서 간담회를 통했는데 거기에서 좀 약간 심각한 얘기가 하나가 딱 나왔어요.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내놓는다고 안 받으면은 민주당 망합니다. 망한다는 거 본인들이 지금 목 앞에 와 있어서 체감하고 있을 건데 지금 마지막 그렇게 힘겨루기 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혁신한 얘기인데 그거 안 받으면 망한다고까지 얘기했거든요. 자, 김용남 전 의원님. 민주당이 그러니까 꼭 질문을 제가 한번 거꾸로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이시니까 민주당이 어떻게 바뀔 때 국민의힘으로서 가장 두렵겠습니까? 어떻게 바뀌면 가장 위협적이겠습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민주당이 소위 친명과 비명이 둘 다 수긍할 수 있는 당의 리더십의 교체가 이루어지면 국민의힘으로서는 가장 큰 위기죠. 그 리더십의 교체라는 걸 지금 우회하신 것 같은데 직접적으로 말씀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가 아닌 다른 지도부 체제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가 내년 총선까지 계속되는 것을 비명계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요. 그 대안으로서 예를 들어서 비대위 체제로 가는데 친명과 비명이 좋다 이 정도 비대위라면 이 합의해서. 상황 이 리더십으로 총선을 치르자라고 합의가 될 정도의 비대위가 꾸려진다 그러면 국민의힘으로서는 가장 큰 위기가 될 겁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가 아닌 다른 지도부 체제 비대위가 생겨서 근데 합의가 이뤄서 원만하게 체제가 넘어간다면 이건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한 위협이다. 그럼요. 네, 가장 큰 위협이죠. 근데 혹시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낮아 보인다 지금. 저 개인적으로는요. 김재현 최고위원. 그냥 그 이재명 대표를 끌어내리기만 해도 민주당은 훨씬 강해지리라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표를 끌어내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물론 뭐 당내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재명 대표 체제에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겪어야 되는 많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방법이야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재명 대표를 끌어내리는 그것이 혁신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주 전 의원님께 마지막으로 얘기를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혁신에서 어떤 혁신안들이 관철되고 이루어질까요? 사실은 관철되고 이루어질 게 없다고 봅니다. 없다. 방금 지금 이제 김재현 최고 얘기했듯이 이재명 대표를 끌어내릴 수 있는 힘을 혁신이가 갖고 있지 않다고 당원들이 판단합니다. 이재명의 부하들로 보여지는 모습. 그러니까 어떤 혁신을 해도 이재명은 살아남을 것이라는 전제에서 보여주는 순간 쟁론은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저는 뭐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586 운동권의 뭐 다선 의원들이 다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싹 완전히 물갈이가 좀 돼야 된다. 이재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당의 골간이 새로운 다양성으로 채워질 수 있느냐. 근데 그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 두 가지 위죠. 그러니까 하나는 오해일 수도 있지만 이재명 체제에서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한 사람들이다라는 인식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두 번째, 실제적으로 저렇게 대대적인 물갈이 할 수 있느냐. 그거 못한다고 봅니다. 자, 지금 뭐 여러 가지 민주당이 좀 진통이 있지만 요즘에 외부로 지금 약간 공격 전선을 바꾸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혁신안 수용 안 하면 민주당을 망할 것이다라고 굉장히 강력한 발언을 오늘 오후에 내놔서 좀 소개해드렸습니다.